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요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틈만 나면 통제되고 있다. 바이러스는 곧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꼬장꼬장하게 바로잡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36년째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란 박사입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냐고 얼버무리고 있을 때 그는 창궐할 위기에 있다. 백신 개발 오래 걸린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할 말을 하는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3월 10일 아침에 매일경제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기사, 지금 일면 기사 상단에요. 경제 관련 기사가 연속해서 있습니다. 먼저 이쪽 유가와 증시 얘기 좀 보겠습니다. 유가 30% 대폭락입니다. 하루 만에 유가 선물이요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뭐 일주일, 한 달이 아닙니다. 하루에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블랙 먼데이다.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감산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요. 유가에 대한 불안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름 수요가 줄고 있는데 감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유가와 증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 어제 7% 넘게 빠졌습니다.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심상치 않았습니다. 4% 이상 내려갔죠. 그러자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 급락 비상대책으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이런 입장, 이르면 오늘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요. 공매도는요,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주가가 빠질 것 같다라고 예상할 때 쓰는 건데 사실은 이 공매도가 너무 많으면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지적이 좀 돼 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선거 캠프 건물에서 집단 감염. 윤건영 검사 후 자가격리.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요. 20명 이상 집단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콜센터가 있는 건물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후 자가격리.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선거에까지 차질을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의 사진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요.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하신 것 같죠?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줬다는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좀 표정을 보면은 마스크 사서 괜찮다. 뭐 안도감이 든다. 뭐 이런 표정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도 된 듯 마스크 샀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렇게 아직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여전히 줄은 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 2장 산 겁니다. 1인당 2장이요. 근데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 이렇게 사진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고삐 늦출 때 아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집단 감염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도 콜센터에서 이렇게 좀 어떤 모습이 보였잖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신규 환자 발생 나흘째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일단 내려가는 추세긴 하죠. 그러다 정세균 총리 변곡점 희망, 낙관적 전망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위험 요소 여전히 많다. 거리두기 느슨해지면 안 된다. 지금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긴장을 늦추다가 그 이후에 엄청난 확진세 증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개탄내, 금스크. 마스크가 아니랍니다. 금스크.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스크 구매하신 분요. 개탄 기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대구 경북 사람. 병원에 가면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은 진료를 잘 안 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영웅 만들기.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 영웅 만들기 움직임이 있답니다. 영웅 맞습니까?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뒤늦은 후회. 정치권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마스크 오부제. 어제는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1, 끝자리가 1, 그리고 6이신 분이 마스크를 사실 수 있었고요. 오늘은 2와 7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개탄내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군요. 처음으로 마스크 샀어요. 개탄내. 마스크 오브제 첫날 종로 5가 약국을 가보니 굉장히 북적댔다.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여기 좀 소개가 돼 있군요. 대기하는 줄이 짧아졌다. 확실히 오브제 하니까 줄 긴 것이 그래도 좀 줄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줄을 기껏 섰는데 물량이 적어서 헛걸음이다. 여전히 구하기가 어렵다. 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저도 어제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를 좀 해봤는데요. 두 군데는 허탕을 쳤습니다. 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더군요. 그리고 다른 곳을 가니까 오후에 들어온다고 알려주면서 미리 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놓고 가라고 또 하더군요. 그래서 적어놓고 겨우 샀는데 막상 가서 구매를 하러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적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민들의 반응을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 거예요.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여직 다녔으니까 많이 돌았죠. 2시간 가까이 될 거예요. 몇 시에 와야 돼요? 저희 내일 이제 팔아요, 내일. 거의 10시까지 팔았어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가족관계가 약간 안 된다고 그래서 빼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스템이 좀 게 약간 마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자, 뭐 줄이 좀 짧아졌다. 그래도 기다리면 살 수 있다. 아니다. 뭐 가봤더니 없더라. 오후에 갔더니 다 매진이라고 약국에 써붙여놨더라.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식지 않는 마스크 행렬, 착용 기준 얼버무린 정부 탓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마스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국민들에게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입장들인데 그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지자체는 건강한 사람도 착용.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은 어떤 길이거나 뭐 건강하신 분은 꼭 마스크 착용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마스크 구매 과열 현상 부추기기도 한다. 뭐 꼭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정부 당국의 이런 태도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좀 오락가락했다는 거죠. 설명이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낸 다른 나라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등과 좀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면 처음부터 마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고 일관된 어떤 지침을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마스크 꼭 써야 된다. 계속 캠페인이 있었어요. 마스크 꼭 착용하라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마스크 대신 뭐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아니면 마스크 꼭 써도 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등 밀집 공간 및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라고 공고한 중국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일관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뭐 이런 아쉬움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박기수 교수님. 네. 그러게요. 사실은 중간에 지침이 바뀌거나 입장이 바꿔지면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지금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짜증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지나간 얘기에서 지금 예. 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도 예. 또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또 스트레스 받으세요. 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관계를 일단 얘기하면 그 WHO에서는 아픈 사람, 그러니까 if you are sick, 여러 말 이렇게 아예 그 딱 명시가 돼 있고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만 쓰십시오. 줄기차게 뭐 그건 뭐 당연히 국제기구니까 그 쉽게 바꾸지도 않고 그런 마스크에 대한 거를 오랫동안 이제 축적을 해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미국에서도 아픈 사람만 쓰라고 돼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안 아픈 사람도 쓰라. 근데 그 옆에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일 경우에 조건이 붙는 거군요.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써라. 근데 옆에 아픈 사람을 돌볼 때 take care of person who are suspected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히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뭐 기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뭐 돼 있기도 한데 초기에 굳이 원래 평가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만 평가를 해보면 가장 지금 문제점이 중간 평가라도 해볼 만합니다. 지금은요.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의료 전문가하고 이게 다 서로 계속 내용이 다르니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른바 심리학에서 보면 위기 심리학에서 보면 혼란스러우면 가장 보수적인 걸 택하게 돼 있는 게 인간입니다. 가장 안전을 택하는 거죠. 안전을 택합니다. 이게 인간이 오랫동안 600만 년 동안 살아온 비결이기도 하고 그 겁을 먹어서 생각을 미리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인간한테는 그간 생존에 버텨온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걸 초기에 서로 따로따로 얘기하지 말고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 많은 모든 국력과 에너지와 심리 상태가 마스크 하나에 매몰되고 또 특히 어떤 분들은 마스크가 그 건강을 유지하거나 지키는 필수품이라는 지금 이런 세팅이 돼버려서 다른 나라나 이런 데는 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금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정부 당국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어떤 지침 내진 입장 이게 이제 최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꼭 방역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리고 길에 다닐 때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빽빽한 곳이나 이럴 땐 써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아까 보면 어떤 환자를 돌보거나 어떤 의료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마스크를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자, 최영선 의원님.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정부가 내놓은 지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만 쓰거나 환자를 돌보는 사람만 쓰고 일반인은 안 써도 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전철을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가끔 기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느냐? 사실 현실에 있어서는 에티켓 차원에서도 저는 써야 되거든요. 요즘에 옆에 기침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다들 슬금슬금 옆으로 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과거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사놓았던 마스크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것이 하루에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저는 딱 2차례밖에 없습니다. 전철을 탈 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그냥 별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많이 없이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는 또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한 장으로 저는 사실 거의 뭐 일주일 비슷하게 쓰는 한 장으로 것 같아요. 일주일을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를 사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사실은 제 주민등록번호가 해당이 되어서 어떻게 되나 이 난리 나는데 해서 한번 약국에 가서 샀는데 의외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샀습니다. 제가 좀 수월하게 구매하셨군요. 뭐냐면은 업무가 바빠서 오후 4시경에 갔는데 마침 약국에서 하는 말이 입고가 마스크가 약국에 도착한 게 오후 3시고 당신은 참 재수 좋게 왔다. 1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그래서 거군요. 아직 데이트하셨네요. 아까 그 그렇게 표현대로 해서 보면은. 팔던데
사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약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신용카드는 안 받고 현금으로만 또 결제를 하게 하더구만요. 아.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 또 이게 이제 생년월일 숫자인데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 날짜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착각하는 바람에 또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 와서 연도 끝자리인데 그 일자 끝자리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헛걸음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약국에서 여러 가지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예. 다양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뭐 일단 아까 에티켓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스크에 좀 가수수요가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좀 불안해하시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스크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요. 조금 더 비축을 좀 해두고 싶다. 여유분을 갖고 싶다.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공포심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를 사려는 분들이 많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전문가와 정부의 할 일은요. 그런 공포심을 조금 낮춰주시는 거. 그리고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거. 뭐 이런 거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오늘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스크와 관련해서 북한도요, 부족한가 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래요. 마스크 부족한 북한. 너무 티나는 합성 사진. 티나는 합성 사진이요. 이게, 이 사진, 일단 이 사진부터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가 하면요. 북한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최근에, 얼마 전에 이렇게 실은 사진인데, 요 사진이 사실은 마스크 착용을 좀 권장하는 이런 취지의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마스크를 낀 어떤 여기 보면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이 뭔가 연기 지도하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요 사진이요. 저희가 컬러로 좀 준비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뭔가 어색하죠? 마스크 썼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 사진 보시면 뭔가 마스크 안 썼는데 일부러 이렇게 마스크를 포토샵으로 이른바 뽀샵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보시면 영 어색합니다. 마스크를 쓴 게.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북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긴 하지만 마스크가 부족한가 보다. 지금 이런 거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박기수 교수님, 네. 얼마 전에 뭐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무슨 마스크 어떤 준다는 제안을 했다 뭐 했는데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부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북한도 좀 뭔가 내부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해 비상이 걸린 것 같긴 해요. 네, 거기 북한도 워낙 그 교류가 사실 중국하고도 꽤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진이 글쎄요,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마스크가 없어서 예. 저렇게 포샵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저 사진에 미처 대비를 못하고 찍고서나 굳이 마스크를 저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어쨌거나 저 사진을 지금 딱 보면 예. 합성 포토샵 한 거를 너무나 자명하게 예. 저 포토샵을 만든 북한의 그 예. 인민도 알 텐데 예. 저렇게 한 게 굉장히 저는 일단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의 취지는 마스크를 써라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북한 주민들에게. 근데 마스크를 안 쓴 사진을 굳이 이렇게까지 만든 거 보니까 혹시 북한도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요 앞선 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어제 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 언론이요. 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북한이 마스크를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부했다. 그러자 이제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그런 지원 요청한 적 없다. 이거 잘못된 뉴스다. 이렇게 좀 설명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진으로서 어림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 내용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기세가 좀 꺾였다는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다른 지역에서 뭔가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집단 감염 비상이다. 신도림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20명 이상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22명인데요. 어떤 보도에는 30명 가까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그럼 이거 집단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원구 직원 감염 뒤에 동료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나온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직원 교육생들이 있는데 자가격리 상태에 있고요. 일부만 검사했는데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지금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병원 내 감염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 확진, 신천지 신도인 것을 숨겼다. 이게 또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 신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신도라고 하면은 고위험군으로 일단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철저히 검사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병원 측에. 그러니까 병원 측은 모르고 있었죠. 내용 보겠습니다. 확진 당일에도 출근했다. 병원 일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 공간 5곳, 뭐 정오 예배엔 3,500명 정도 밀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윤찬 변호사, 신천지 신도인 것을 왜 밝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종교적인 이유, 예.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따가운 시선이 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하나일 것이고. 근데 그거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천지 신도 또는 종교적인 교리, 뭐 예. 전도 방식 이런 것들로 비춰볼 때 예. 스스로 밝히지 않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지금 이런 예상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조사를 통해서 명단을 상당히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명단을 추려서 얼른 그 각 기관에 예.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 명단 같은 거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예. 따라서 이런 의료 목적으로만, 방역 목적으로만 빨리 전달을 해가지고 예. 자체 파악을 하는 것도 좀 낫겠다. 예. 근데 지금 명단 확보한 지 꽤 됐는데도 예. 뭐 이동 경로 같은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예. 그 해당 기관에 좀 통보해 주는 것도 예.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잡아주십시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병원 직원이요. 자, 그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파악한 경기도와 성남시가 2일부터 매일 2차례씩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한테.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니 출근을 자제하라고 공고했지만 이런 요청이 무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 안 되는 거죠. 권고사항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은요, 국가지정 병상이 운영되는 곳입니다. 이런 데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한 환자분들이 나중에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폐쇄가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교수님도 계신데. 예, 교수님한테 질문 좀 드리세요. 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저희가 만 건 이상의 예. 일일 진단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예, 저렇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은 예, 특히 저렇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 뭐 검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미리? 이거 어떻게 되는 근데 겁니까, 진짜? 지금 저 기사만 놓고 보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건소에서는 저분이 이제 파악을 해서 예, 신천지라는 걸 이제 안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무슨 저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저렇게 이제 권고를 하는 상태이고 체포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저 정도 상황이었다면 예. 그 해당 신천지 교인인 개인에게도 정보가 통보되지만 저 직업군을 아마 건강보험공단에 데이터를 조회하면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가 확인이 예. 될 겁니다. 경찰 협조면. 예. 그러면 아예 그 해당 기관에도 본인의 정보, 신천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통지를 해서 예. 양쪽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개인한테도 알려주고 해당 특히 의료기관은 100% 알려줘서 정확하게 분류해서 자가격리 될수록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원에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은 선량한 의지로 예. 기본적으로 비밀을 지켜주겠다. 저렇게 지금 2차례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신천지 그 교인이나 전문가들 예. 얘기 들어보면 아무리 그렇게 지켜준다고 해도 자기는 그게 드러나는 걸 가족한테도 지금 숨기는 그러니까 신도임이 드러나는 거를 네. 굉장히 꺼린다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신변 요청서라는 걸 거꾸로 쓴답니다. 그게 개인한테가 아니고 가족한테가 아니고 그 신천지 교한테. 예. 그래서 뭐 전화 연락도 3시간이 끊기면 안 되고 그래서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 사실 신천지 신도분들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본인들 신도를 보는 눈이 따갑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 병원 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답니다. 지금. 그리고 뒤늦게 이제 확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은 다시 이제 신천지 교단에게 정부나 다른 지자체가 정중히 좀 요청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 신천지 포교 방식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잘못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내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지금 포교를 하고 일반 교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이제 포교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부 점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신천지인지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2주간 자가격리한다? 그럼 의심이 들어가고 알고 보니까 그랬다. 그러면 거기서 뛰쳐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특히나 신천지 내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신천지 내부에서도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설득으로 갑자기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독특한 포교 방식 때문에 스스로 더 알리지 않는 방안, 알리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한 또 신천지가 지금 대구 한마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함께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에 한 명이 먼저 지금 들어와서 한마음 아파트에 왜 이렇게 신천지 교인이 많은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큰 신빙성을 얻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계단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단장이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한지를 알게 되는데 이 계단장이 신천지 교인일 가능성이 크고 누가 그 시를 퇴실하면은 비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답니다. 이런 걸 한마음 아파트가 비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회종합복지관이 비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사회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쉽게 유인해서 단체 거주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점조직의 노출성 그리고 집단 거주하고 있는 그곳의 노출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숨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또 어딘가에서는 숨기고 확진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배제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적극 협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총회장이지 않습니까? 신도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밝히지 않은 분들은 밝히고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좀 안 될까요? 그러면은 총회장이 얘기하니까 좀 따를 거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지금요. 그런 부분들이요. 자, 지금 기사 보면은요. 아까 집단 감염이 또 하나 나타났잖아요. 콜센터요. 그리고 지금 병원과 관련된 감염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쪽은 어느 정도 좀 한풀 꺾였다. 조금 하향 추세다. 확진자 숫자가. 이런 얘기 나오지만 다른 곳은 여전히 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그리고 정부 내에서 조금 너무 빨리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낙관론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집단 감염 계속되는데 정부 확산세 주춤 섣부른 낙관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낙관론을 얘기하다가 지금 호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런데 지금 조금씩 뭔가 좀 확산세가 주춤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겠습니다. 천안 줌바 댄스발 94명 확진. 그리고요, 지금 서울대병원 얘기도 있고요, 재생병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과 관련된 이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규모 유행 지역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전날 박능우,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자화자찬을 했죠. 그래서 신문에서 참 많이 다뤄졌습니다. 자화자찬. 그러자 그런 이후에 어제 정세균 총리가 조만간 병곡점 희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문가들은 지금 막연한 낙관론은 방역 현장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선만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좀 더 긴장해야 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은 기존의 방역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내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보입니다.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이 일단 주춤해졌습니다. 돌발 사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신규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더 많아지고 잔류 환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는 날이 차례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영선 의원님, 국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너무 낙관론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정자의 역할 중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이 당연히 크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안의 특성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정자들이 앞서 나가가지고 낙관론을 퍼뜨리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이고 낙관론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의 모범이 된다고 그러면서 모범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과연 딴 나라 사람들인지 우리 국민들의 고통하고 지금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100여 개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금 출입 금지시키거나 출입 제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 폐업이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입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할 시기인가? 공감 능력이 그렇게도 없는가?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희수 교수님. 우리 의원님 입장에 100% 전체 동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워딩이 보면 말꼬리 잡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런 한국일보 기사도 사실은 잘 나온다면 정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확산세 주춤이 된다고 해야 국민들이 믿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감 능력 말씀하셨는데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국민들 불안한데 이런 워딩,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실제적으로 진단 하나하나 나눠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아직 끝나지, 제가 아까 평가 얘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평가는 나중에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건 뭐 아주 매뉴얼에 나온 얘기인데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은 굉장히 이걸 지금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숫자는 국가기관에서 셀 것이지만 그 숫자 이상의 많은 것들이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이 경제적이고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숫자도 물론 적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우리의 진단 능력 등등등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같이 버텨봅시다. 여러분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활동 노력이 얼마나 우리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 격려, 좀 버팁시다. 이런 멘트를 해야지 지금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공감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부를 격려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숨지신 분들도 좀 숫자가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서울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죠. 지금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지금 꽤 오랫동안 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를 이렇게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화상회의가 있죠. 근데 어제도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대구에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사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코로나 걸린 남편이 죽었대요. 안철수가 전한 확진 부부의 눈물. 본인이 이제 환자를
얘기하고 어떤 면담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표정이 안 좋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뭐가 불편한 데가 있으십니까? 하고 하니까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제 남편이 죽었대요. 부부가 확진이 된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도 참석을 못합니다. 둘 다 확진이 돼서 각각 다른 병원을 갔는데 남편은 죽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줍니다. 이런 겁니다. 너무 기막힌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런 상황을 전해서 한탄을 한 겁니다. 이렇다고 지금. 이게 뭡니까? 부부가 같이 걸렸는데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의료봉사 안철수 어떠한 위로도 못했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정치권이 지금 이렇게 싸울 때냐 갈라져서 이렇게 또 질타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같은 병에 걸린 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체를 화장해버리면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윤찬 변호사,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저런 그 태도 말씀은 사실은 정치하신 분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신 말씀 보시면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시는데 뭐 참여의 모델, 개방의 모델. 사실 초기 방역 실패를 어떤 새로운 모델로 또 미화시키신 거잖아요. 아마 그 새로운 모델이라는 걸 이른바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식 아마 요거를 생각하면서 한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진짜 방역의 성공은 사실 초기 차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방역인데 그럼 7천여 명의 분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치료받을 때까지. 그다음에 50여 명이 돌아가신 분들은 방금 저런 분들은 50여 명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감염법상 사체가 이제 화장하기 때문에 얼굴도 보실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 정도의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대한민국에 고위공무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큰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 뭐 이런 취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 하시면 안 가짜 뉴스나 이런 걸 겨냥한 듯 하긴 합니다만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말씀을 국가 최고 지도자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좀 더 공감 능력을 갖고 현장에 가서 정책을 좀 집행하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창도 평론가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셨어요? 일단 저도 먼저 안철수 대표가 저 현장에 가서 저런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낙관은 금물이고 아직도 소규모 산발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으니 만전을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부 전체가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짜뉴스가 지금 굉장히 너무 심하게 팽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른손으로 격려를 했는데 왼손으로 격려하는 것처럼 합성을 해서 이거는 완전히 합성한 가짜로 밝혀졌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격리된 우한 주민들에게 보냈던 도시락을 중국 유학생들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또 반대로 전달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다 전달했는데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작은 한마디를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화상회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런 사연을 소개한 뒤에 본인의 생각을 살짝 드러낸 게 있었어요. 요 윗부분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나라만 들어달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세기에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팬데믹은 대유행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팬데믹은 국가 간 실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 보면은 진짜 엉망으로 가는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잘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구 경북 사람 뭐 이런 얘기가 기사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대구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해서 발칵 이게 뒤집어진 상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게 왜 거짓말을 했는가 이런 점에 이제 초점이 갔어요. 그러다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대구 경북 사람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꺼린다는 겁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에 거주지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얘기는 안 한 거죠. 백병원 사태로 TK 주민 진료 딜레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이것도요. 병원의 매뉴얼도 제시 못하는 정부, 거짓 진술, 진료 거부 처벌 원칙만 강조한다. 그러니까 거짓 진술한 이 확진자 처벌하겠다. 진료 거부한 병원 처벌하겠다. 다 처벌하겠다. 이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구 할머니의 거짓말. 그렇죠? 거주지를 얘기 안 하고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 확진이 됐죠. 그 뒤엔 과도한 병원 폐쇄 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메르스 파문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확진자 나오면 최소 2주 폐쇄 규정입니다. 병원들, 그러니까 대구 경북 환자는 혹시나 해서 진료를 꺼린다는 거예요. 의료계 지침은 그대로 둔 채 환자 병원에 책임을 묻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어제 방역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그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해당 병원이 다른 법적인 조치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기조 교수님, 네. 메르스 발생 때 규정, 지침이 뭐 좀 문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당국도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메르스 때도 이제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도 2015년 5월 20일 날도 새로운 질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이제 지침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예. 해야 된다. 예.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이제 메르스 당시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86명의 환자가 병원 내에서 대부분 생겨서 병원 내 감염이 심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원내 감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은 예.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38명이 돌아가셨거든요. 치사율이 메르스는 높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38명을 186명으로 나누면 지금 무려 20.4%.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지금은 0.6%, 1000명 중에 6명이 돌아가시는데 예. 당시에는 뉴스가 나오는 게 10명에 2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의 감염이 되면 치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병원을 폐쇄를 했습니다. 여기 기사에 나오시지만 최소 2주에서 20일 넘게 폐원을 하지 않으면 또 누구나 돌아가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침을 이런 신종 감염병이 되면 메르스하고 지금 코로나19가 같은 코로나 계열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원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 조치를 취하는 지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환자에 대한 격리 및 해제 지침도 똑같이 그걸 원용을 해서 PCR 2번 돌리고 의사들이 오케이 할 때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보니 경증 환자가 너무 많으니 예. 환자가 병원에 계속 가득 차기만 하고 예. 정작 아픈 분들은 못 오셔서 예. 댁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리 지침을 완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병원 케이스도 예. 지금 이렇게 한 번 확진자가 돌아갔고 그분이 얼마나 경증이었는지 중증을 예. 모르는 상태에서 통째로 병원이 2주, 3주 이상 폐쇄가 되고 지금 예. 벌써 보면 분당 재생병원 그렇죠. 백병원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서울대 분당병원까지.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꺼리는 거군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꺼리게 되고 주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 할머니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발 숫자로 접근하지 말라. 저 할머니가 거짓말한 이유는 얼마나 속사정이 또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본인도 거짓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가려고 했더니 접근권이 떨어지니까 예. 저런 케이스가 저분만이 아닙니다. 예. 저 어제 다른 저기 패널도 말씀을 들어보면 예. 대구에서 오신 변호사님인데 예. 주위에 많대요. 대구에서 왔다, 경북에서 왔다 그러면 병원에서 좀 꺼리는 거군요. 무조건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서울 아들네 집에서 2주 동안 자가격리 하고 왔다는 걸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병원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그 보건당국의 그 바쁘고 힘든 것도 알지만 지역 보건의료법 위반이다, 방역 예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따질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입장이 힘든 거를 내서 바꿀지. 좀 지침을 좀 신속하게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실 바꾸고는 있습니다. 벌써 7판, 8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신속해서 좀 이른바 완화된 거를 빨리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찬 변호사, 지금 여기 보면 이 거짓말을 한 이 환자분과 이제 병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각각 어떤 책임을 묻게 되는 건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게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감염법상에 이제 그 내원했을 때 진료 내역이나 뭐 이런 이력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대답을 하게 되면 뭐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이제 정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신 그 해당 사실이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인지 직접적인 설명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저 부분을 뭐 진료 거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또 법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또 판단받아야 돼요. 애매하군요. 그럼 이게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래서 저건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PCR을 갖다 놓고 그 해당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진단검사 이후에 별 문제 없으면 진료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1차, 2차, 3차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안 갈 수가 또 없어요. 진료 수준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호한 측면들이 있네요. 어떤 책임을 묻기에도.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좀 기사로는 실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는데요. 주제를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코로나 로드된 1대1로 중국은 시진핑 영웅 만들기. 지금요, 이탈리아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10,000명에 육박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이 첫 번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 기사 말고요. 호날두 선수 얘기가 나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좀 먼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마 지금 이탈리아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 호날두 선수는요, 세리에 A,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유벤투스에 있는데 지난 9일 유벤투스와 인터밀란 경기가 있었는데 무관중 경기가 됐답니다. 무관중 경기. 그런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에선 노쇼 호날두, 무관중 경기에선 생쇼. 이거 뭐 노쇼, 생쇼 일부러 맞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탈리아 상황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무관중 경기니까 관중 없어요. 근데 하이파이브를 혼자 하고요. 뭐 악수하는 포즈를 취하고 텅 빈 관중석상에서 세리머니를 했다. 그래서 제목이 무관중 경기에서 생쇼다. 이렇게 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9일 호날두 선수는 유벤투스 소속이죠. 인터밀란과 경기, 뭐 강팀들의 경기인데 저런 모습입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저 입장을 할 때 아무도 없는데 악수하는 마치 이렇게 손뼉을 마주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요. 본인이 뭐 빈 관중석상에서 박수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요. 지금 이런 경기입니다. 이게 지금 두 팀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죠. 밀라노. 거기에 연고지를 둔 팀인데 저렇게 무관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것일까? 그걸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로드된 중국의 1대1로 이탈리아 통해 유럽 급속 감염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대1로가 얘기가 나왔어요. 1대1로는요,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설정한 거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쭉 연결되는 어떤 길,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탈리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거기에.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G7 국가 가운데 첫 1대1로 참여했습니다. 중국 이주민이 많아 집중 창궐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지금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입니다. 여기 지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여긴 7천 단위인데요. 지금 10,000에 육박합니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프랑스 1,000명 넘어섰죠. 독일도 1,000명입니다. 스페인, 영국, 이 유럽의 큰 나라인데 지금 급격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박기수 교수님. 네. 이탈리아. 우리보다 더 심상치 않게 가는 것 같아요. 사망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회자께서 지금 제가 월드미터 자료를 보면 9,172명이고요. 1,7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보면 10%가 훨씬 넘는 거죠. 치사율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치사율이요? 네. 그래서 좀 그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참고로 지금 이제 치사율이 훨씬 더 얕지 않습니까? 0.67%인데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만 첫 번째 환자가 여기 밀라노 롬바르디아주가 아까 1대1로 말씀하시면 중국과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가장 빨리 노출이 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사망자가 저렇게 많은 거는 제일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가 그 우리나라보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5%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이 우리나라 65세 이상인데 이탈리아는 23%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미국이 일본이 한 27, 8% 고령 인구가 많다는 고령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가장 그 치명적으로 높은데 이탈리아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고령이고요. 평균 연령이 81세, 2세 정도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평균 연령은 한 70세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로 되면서 감염이 되면 환자로 될 확률이 높고 환자가 돌아가실 분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치명률이 오히려 지금 현재 보면 중국 우한보다도 높은 상황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 세계 이 확진자가 많은 나라들 통계가 있는데 오늘 오전 7시 기준입니다. 가장 최신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보겠습니다. 9,100명이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사망자가요. 460명이 넘었습니다. 5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치사율이요.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다 1,000명 넘어섰습니다. 여기 일본 500명밖에 안 됐죠. 근데 일본은 지금 논란이 많아요. 일부러 검사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 제외하고요. 유럽 쪽 심상치 않게 상황이 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아까 제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사망자를 숫자를 그 새로운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증가 케이스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바로 잡겠습니다. 463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63명. 오늘 오전 7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9배 가까이 높은 상황. 이 확진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탈리아 심상치 않다는 상황을 전해드리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 지금 많은 언론들이 중국발 1대1로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게 중국에 시작돼서 전 세계로 다 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1대1로 얘기까지 나오는데 중국에선 지금 이런 상황이랍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코로나 기세 꺾이자 시진핑 구국의 영웅 만들기 노골하다. 이게 다른 나라들이 보기가 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요. 관영 매체들 세계를 살렸다. 미화하고 있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기사 봤잖아요. 유럽. 난리가 났다고. 근데 세계를 살렸다고요. 우한 고위 관리는 감사 캠페인을 열고 있다. 초기 부실 대응 비난
피해가기, 정치적 목적이 노골적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행선 의원님, 뭡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중국의 재난 대응 그 패턴이 딱 저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전면적인 통제, 그리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고 싶을 때는 영웅 만들기에 나섭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영웅을 통해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영웅을 만들면 진짜 영웅이 됩니까? 미디어가 나서가지고 중국의 미디어는 세계에서도 가장 그 자유가 없는 미디어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정부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네, 정부가 그대로 재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2008년에 쓰촨 대지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영웅을 그 일반 시민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쓰촨 지역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몇만 명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웅을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후진타오 주석 체제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 체제가 다른 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일당 독재가 심화가 됐다는 거죠. 권위주의 체제가 더 깊어졌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더 이렇게 중앙 집권화되고 독재화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 당시하고 비교를 하면은 의료진들, 현장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 이것은 그 당시하고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겠네요. 세계를 살렸다 그러네요. 이거를 듣는 우리나라나 미국, 뭐 유럽 국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디서 온 건데 세계를 살렸다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요? 중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당 거물들 무소속 출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후회하고 있는 건가요? 비례당 바람잡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당 기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당 컷오프 거물들 줄줄이 무소속 출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큰 악재되나 이렇게 됩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공천이 아니라 막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장의 카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이번 주까지 답 안 주면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컷오프된 의원들도 반기를 들면서 무소속 출마 계속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까?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통합당 흔들리는 영남 무독이 무소속 출마 검토다. 공천 탈락 집단 행동 땐 적전 분열 양상 나타날 수 있다. 홍준표, 황 대표 막천 막아달라. 뭔가 최후 통첩 비슷한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자,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모욕과 수모를 더 이상 참기가 어렵습니다. 황 대표의 한번 그릇을 봅시다. 종지만한지 안 그러면 큰 그릇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회가 이번 양산 을공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히려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거나 경선이나 단독 발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극히 일부 언론이지만은 사천 어쩌고 하는 것은 나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발표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김영호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눈물의 밤을 지새운 적도 많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유구찬 변호사. 홍준표 전 대표가 더 이상 숨어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최후 통첩성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뭔가 결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시사했거든요. 혹시요, 지금 양산을 공천에 배제가 된 건데 혹시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로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대구 수성을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출마 선언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일단
결단을 한다는 취지의 그 결단 내용은 아마 예. 무소속 출마가 포함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근데 양산을 해서는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 지역은 사실은 나동현 양산 시장이 예. 시장을 했기 때문에 예.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3위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표가 갈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뭐 3위로 되게 되면 이제 본인의 정치 행보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예.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소위 미래통합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무소속 출마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당에 물론 보탬은 되지는 않지만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그 당내 대권 경쟁을 염두에 둔 공천이 아니냐. 그래서 본인 죽이기 아니냐라는. 그럼 대권을 염두에 했다라는 거는 황 대표 쪽으로 뭔가 힘을 몰아주는 공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산을도 사실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 처음에는 수도권 오라고 하니까 예. 타협점으로 찾은 게 양산을입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약간 받아들인 듯한 뉘앙스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공천이 아니겠구나라고 또 오해를 푸셨다가 예. 그래도 양산을 또 안 주고 컷오프 하시니까 아마 예. 다시 또 그런 오해를 품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염려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윤기찬 변호사가 지금 뭐 이 통합당 쪽에 계시니까 뭐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무소속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한다면 대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뭐 대구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예. 미래통합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게 상황이 또 복잡하게 될 수도 있네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또 갈등 국면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당 뺏기면 안 된다. 이해찬 대표 얘기고요. 비난은 잠시다. 이낙연 전 총리 얘기입니다. 민주당 비례당 바람잡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선 다가오자 명분보다는 실리론. 정의당, 민생당은 이런 비례연합당에 부정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만 참여하게 된다면 사실상 민주당만의 비례 위성정당이 된다. 뭐 이런 지적이에요. 지금 발언들이 좀 바뀌면서 요새는 바람잡기성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평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만평일까 그럴 수 있는데 위에부터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정치개혁 성금함 아마도 이게 정치개혁 그러니까 선거제도 바꾸는 거를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성금을 기꺼이 내죠. 근데 옆에 보면 통합당 돈은 들고 있는데 돈을 안 놓고 있어요. 성금함에. 그러다가 민주당은 놓고요. 통합당 가만히 있죠. 그런데 여기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모금하면서 절로 떨어졌습니다. 돈 안 내겠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러자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안 내고. 그러자 민주당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뭔가 성금함에 다시 돈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례 위성정당 얘기 그동안 엄청난 비난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막상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묘사한 만평입니다. 여러 곳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지금. 자, 요거 저희가 논평 듣기 전에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내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최고위 결정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고위원들의 결정은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공감대가 모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 원래는 지금 의총이 없이 가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논의는 의총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를 후회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눈이 멀어서 야합 세력 간의 밀양마저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비례민주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마치 절대적인 정치개혁 과제인 양 억지를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 사실상 책임 회피용 술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이 얼마 전에는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확정을 못하고 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의총을 열어서 또 논의하겠다 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엽니다. 이거는 하고는 싶은데 명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요. 최경선 의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좀 너무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만평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만평에 보면은 민주당이 성금을 넣는데 통합당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려놓았는데 사실은 통합당이 그때 되게 말렸죠. 아, 놓지 말라고 말린 거다. 선거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평은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선거법은 이때까지 야당과 합의하에 계속 통과시켰는데 제1야당을 제껴놓고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얘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비난은 잠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무시한다. 이런 말밖에 드릴 수가 없겠네요. 오창석 평론가, 지금 민주당은 좀 속으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치는 현실이니까 의석수를 뺏기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만평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선거망 근처에 돈을 들고 온 것처럼 표현하는데 선거망 근처 오지도 않았어요. 아, 돈도 준비한 적이 없어요. 안 들고 왔다. 돈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만평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보시네요, 지금. 네, 이거 미래통합당이 애초에 저 선거망 근처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돈 들지도 않고 사진은 오지도 않았다.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인물의 다양성을 준비한 것이고 지금 개혁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서의 다양성을 확보한 겁니다. 근데 지금 다당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에게 돌을 맞고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국은 꼼수로 대응하는데 그 비난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정도 얘기 하면서 정도 얘기가 아니라 꼼수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꼼수의 꼼수다. 모르고 꼼수를 꼼수가 아니라고 그러냐. 뭐 또 여러 가지 또 비평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경제 기사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일면 기사 때는 주식시장 얘기를 했는데 유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에 선물이지만 30%까지 막 내려가고 그럽니다, 지금. 유가 30% 곤두박질에 공포감 폭발했다. 자, FT, 영국 언론이죠. 금융위기 후 최악의 날을 맞고 있다. 경제 심상치 않다. 유가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금 이런 걱정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미국을 견제하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우디가 감산하자고 제의했거든요. 유가가 빠지니까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 늘리겠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석유가 유리하니까 미국에 유리한지도 우리는 못한다. 오히려 우리 증산해서 미국 꺾어놓겠다. 이런 또 정치적 계산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 세계 석유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데 배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시름시름 하는데 여기에 정치가 또 개입을 한 겁니다. 세계 정치가요. 그러면서 더 악화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